지금 아래와 같은 T형보가 있어요. 이런 T형보가 있을 때 경관이 10m라고 하고 T형보에 모멘트 데드로드에 의한 모멘트 MD와 라이브로드에 의한 모멘트 ML이 위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즉시 처짐, 지속 하중에 의한 5년 경과 후의 처짐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뭐 우리 이 문제인 것처럼 사실상 저 실제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재가 저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이 구조물은 과도한 처짐에 의한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는 경우로 가정하시오. 뭐 저것은 저러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따라 표에 있는 그런 값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FCK는 21MPa, FI는 300MPa, 델타는 1.0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균열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선 예제에서 우리 이미 했던 것처럼 IG 값은 12분의 BH 3승에서 금방 계산할 수도 있고요. 철근을 만약에 무시하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IG 값만 계산하게 되고, 만약에 아래 부분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이 너무 많다면 IGT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중립축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는 균열이 발생한 후에 균열 환산 단면 2차 모멘트는 아래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ICR은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저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FR은 휨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0.63, 경량 콘크리트 개수 람다, FCK 이거는 우리 6장에서도 이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잘 아는 공식 시그마 이퀄 I분의 MY에서 M은 식으로 좀 변형을 하면 크래킹을 발생시키는 모멘트 MCR 이것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4장 모멘트 커버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랑 이미 얘기를 했었죠. 고정하중에 의한 처짐은 균열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IG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집중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48 EI분의 5 MDL 제곱이 되는데요. 요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고정하중, 활하중에 의한 처짐, 또 요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활하중에 의한 처짐은 MCR이 보다 큰 모멘트의 경우에는 균열이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IG가 IE, 여지껏 여러분들이랑 얘기했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저식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브랜슨 공식 IE를 계산을 해보면 식이 계산이 되고 요 식에다가 저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집중하중이랑 등분포하중이 좀 공식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활하중에 의한 처짐은 전체적인 활하중에 의한 처짐은 전체 처짐에서 사하중에 의한 데드로드에 의한 처짐을 빼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계산이 되고, 장기 처짐은 5년 후라 그랬으니까 조 값은 2.0이 되고, 그 다음에 압축 철근의 철근비가 저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앞에 썼던 개수값 저것이 계산이 돼서 롱텀 장기 처짐 값은 약 1.89배가 곱해져서 0.47cm가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처짐을 검토해 보면 잠깐 앞에 있는 예제를 다시 보게 되면 활하중에 의한 처짐 1.43에 장기 처짐 0.47을 이 더한 값이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는 경우, 요 허용 처짐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표 9.3으로부터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허용, 즉 allowable한 처짐은 480분의 L이라고 하는 그 공식 2.08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처짐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처음에 우리는 시작할 때 그냥 철근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크로스 섹션 12분의 BH 3승만 사용했을 때의 경우인데, 만약에 이거를 콘크리트 단면의 경우 말고 철근도 포함해서 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철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고려가 되어지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산 단면의 경우에
처짐이 좀 더 줄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철근의 영향으로. 그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IGT가 사용이 되는 것이 구조 설계 측면에선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짐, 조금 전에 보여줬던 처짐 규준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KDS,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KDS 1420, 2021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 9.1,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보 또는 일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언제 했었죠? 네, 보의 설계를 할 때, 아직 보의 단면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 단면을 결정할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는 처짐을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보 또는 일방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단순 지지인 경우 보 또는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래브는 16분의 L에서 여러분 16분의 L이라고 하는 공식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규조의 처짐에 대한 것은 표 9.1, 그 다음에 일반 구조의 처짐 중에서 도로교 상부 구조물의 최소 두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표 9.2,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 이방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허용 처짐의 값들이 저기 나와 있고요. 아까 요 앞에 과제 그 예제에서 우리가 봤었죠? 구제 형태에서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될 염려가 없는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240분의 L이었고,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 구조는 480분의 L이었죠. 요런 값들을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이미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공식들을, 처짐한계 공식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요 앞에 있는 앞 페이지에 표 9.1 처짐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보, 요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면의 처음에 우리가 트라이얼 섹션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데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것 같이 전체적인 허용 처짐에 대한 검토, 우리가 처짐을 계산해서 즉시 처짐과 장기 처짐에 대한 합이 저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처짐보다 큰지 작은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저 표 9.3이 활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